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컵 갑질 폭행 논란으로 경영일선을 떠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4개월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신규 채용을 통해 미등기 이사로 복귀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격심한 자금난에 빠지자 정부와 여당이 구제에 나섰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몰카 동영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현 씨 증거인멸을 도운 사람이 담당 형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증거인멸 혐의를 같이 도운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유착관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하실 뉴스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 리듬 출발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열정이 식기 전에 조기에 만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스웨덴 회의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과 모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6,3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영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어제 임금 및 단체 협약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국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 만회와 수출 물량 확보 부담을 떠안게 돼 단시일 내 정상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장 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10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뒤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물컵 갑질 폭행 논란으로 경영 일선을 떠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0일 복귀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통해서 미등기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이 등기 이사는 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 미등기 이사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3월 광고대행사 직원과 회의 중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빚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 일로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14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돌아온 조 전무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이사와 그룹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정석기업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소재 이곳 한진칼 본사 사업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에 검찰이 조사까지 나섰던 만큼 이번 복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 전무는 신규 채용 형식으로 복귀했고 미등기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없이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조 전무 물컵 갑질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조 전무가 복귀한 자리인 미등기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경영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책임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직원과 주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미등기 이사 복귀로 책임 경영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인지 그럴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이사는 보수를 얼마 받는지 뭐 그런 다양한 공시사항,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근데 미등기이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반면에 미등기이사는 이제 그런 공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사회적 책임 문제들이 대두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예상보다 빠른 조전무의 경영 복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쨌든 복귀는 나중에 하긴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하자 없다라고 딱 뭐 당당하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1년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앞으로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윤리 경영, 책임 경영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급하게 돌아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는 반성 없는 경영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논란을 뒤로하고 조현민 전무가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갑질 논란으로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조전무 불법 재직으로 한진계열사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까지 받은 만큼 이번 복귀가 윤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재영입니다. 예, 조현민 전무의 조기 복귀로 경영 논란, 윤리 경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또 전문가 모셔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전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개월. 그 처음에 경영 일선에서 배제가 될 때 그 선친 조영호 회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빠지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자중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온 겁니까? 네, 조현민 전무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물컵 갑질로 논란의 비준을 다음 달인 4월에 사임을 했었는데요. 최근 복귀 후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복귀를 예상은 했지만 좀 시기는 빨랐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에 대한 시기가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조현무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을 좀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긴 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조현민 전무가 경영에서 아예 물러날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1년여 만에 돌아와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지금 조전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한진 계열사인 진에어 노조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면서 조현민 전무 복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에어는 이제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등기 임원을 맡으면서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네. 현행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에 뭐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요. 결국 조전무의 불법 재직 때문에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를 받게 됐고 예. 이 때문에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향도 금지가 됐습니다. 예. 회사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지주사 전부로 복귀를 한 거고 뭐 국토교통부는 지금 경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재 해제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조전무가 다시 돌아왔으니 뭐 진에어 직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조현민, 조현아 씨는 오늘 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경영에서 배제가 됐을 때에도 그 배후에서 결재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또 정황도 있었고. 네, 이게 뭐 아직 뭐 증거나 뭐 녹취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어제 얘기를 나눠봤을 때 대한항공 직원 측이 그런 소문이 이미 배후에서는 결재가 전화를 통해 보고를 받고 이렇게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타다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등기 이사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다시 컴백을 했다.
뭐 떳떳하게 그냥 등기이사로 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조현민이 복귀한 방식이 이제 미등기 이사라는 방식으로 복귀했는데요. 미등기 이사라는 건 사실상 이제 회사에서 그분을 이제 이사라는 직함을 주고 어떤 일정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사실 어떤 역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등기부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법이나 이런 데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전혀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좀 회사의 내부 정책으로 이제 임용이 되거나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회사 측의 설명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이제 미등기 이사를 새로이 채용한 것이다. 이건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전혀 그 소위 말하는 스크린 모니터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그 복귀부터 좀 그 이상한 낌새가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다른 기업이나 다른 예에서는 편법, 탈법 이 방법으로도 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네. 이제 승계를 이제 받고자 하는 이제 그 총수 일가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평사원으로 입사하는 뭐 그런 방식을 한 다음에 그 예. 이후에 추후 회사 내부적인 뭐 인사 절차를 거쳤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이제 임원 승진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모두 미등기 이사로 하면은 사실 뭐 회사 내부에 인사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네. 내부 정책으로 이제 뭐 미등기 이사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임원으로서 뭐 역할을 크게 하고 뭐 맡고 있는 사업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등기 이사를 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이렇게 예. 해서 이사회 결의 거치고 주주총회 결의 거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현민 전 전무는 일단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피했죠. 네. 그리고 조현아 그리고 이명희 씨, 모친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고를 받았고 지금 상황이 또 그 조양호 회장이 또 작고를 한 바람에 사실 경영권에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상속 문제 얘기도 나옵니다만 상속 문제는 조금 이따가 그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현민 전무가 그 회장직을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작업이 아니냐, 이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현재는 이제 법정 상속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외적으로. 예. 그럼 만약에 법정 상속이 됐다면 지금 이제 자녀들이 지금 동일한 지분으로 이제 상속을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뚜렷하게 지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네.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회장을 누가 할 것인지 결국 정하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뭐 조현민도 그냥 뭐 기자들의 질문엔 짧게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짧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뭐 내부 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조양호 회장이 그 장남이 있고 또 조현아, 조현민 이렇게 일남이녀죠? 예, 일남이녀가 있는데 경영권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아까 여쭤보려다가 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 상속 문제 얘기 이게 또 계속 나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언이 있는지 여부는 뭐 대외적으로 현재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지금 주식이 자녀들이 상속을 해야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몇 수천억 대가 될 거라고 아마 보통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뭐 예. 정확하게 얼마로 산정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자녀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보통은 사실은 이럴 때 소량의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뭐 소량을 팔아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지분도 좀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주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원 마련이 시급해서 이제 경영권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아마 가족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일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전무의 복귀. 뭐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주주가치 훼손 정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외국인 이사의 등기 이사 그 당시에는 이제 등기 이사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등기 이사 등재 문제로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제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기 복귀를 하게 됨에 따라 아마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조금 직접적인 경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이거는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룹사 전체로 봐서도 이제 뭐 이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뭐 수사 요구라던가 이제 시민 사회에 이제 뭐 수사 요구라던가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건 계속해서 경영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주 가치에 주식의 이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고 또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굳이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복귀는 물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니와 원인은 송사 중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물론 오빠가 있긴 합니다만 이 재벌 기업의 독단적인 그런 경영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조기 복귀를 아마 결정하게 된 것은 이제 가족들이 송사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 외부로 절대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제 조현민에게 이제 조기 경영 복귀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미등기 이사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회사의 임원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주총회 결의라던가 이런 거를 거치지 않는 이런 문제도 많이 드러났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뭐 벤치마킹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 기자, 어제 이 취재를 하면서 그 한진 쪽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출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뭐 여론도 다 비판적이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한진 쪽은 어제 얘기는 뭐 반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전무의 미등기 임원 채용은 뭐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뭐 또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뭐 이에 따라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설명을 해줬고요. 또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재직을 하면서 10년간 이제 광고와 마케팅 쪽 일을 했었는데요. 뭐 이쪽 전문가다 보니 복귀 후에 이제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 뭐 그러면서 매출 증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주총회 주주의 가치 훼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진과 참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비사다 이런 비극이고 비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땅콩 갑질 땅콩 회항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지금 있는 그 명품 밀수 그리고 외국 그 가정부 도우미를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채용을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취재 현장에 있을 때 분명히 여러 번 법정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나올 때에 자중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명품을 밀수하고 또 외국인 불법 채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어떤 경영 수단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 물컵 갑질 때문에 비롯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윤리 경영에 그리고 또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승의 전종환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자 정부와 여당이 부재에 나섰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바로미터인 소상공인 민심을 챙기고 경제 혈맥인 금융의 애로사항, 돈맥 경화를 해소하는 일석이조를 노린 겁니다. 통계를 보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20%가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전체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업 관련입니다. 소상공업은 풀뿌리 경제의 주축이지만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업에 종사하며 가장 어려움을 갖는 걸 묻는 질문의 60%가 자금 조달을 꼽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건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으며 대출 한도에 제한이 걸린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가야지 이 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보가 없다, 신용도가 낮다, 대출 한도가 없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대출도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인척들한테 손을 벌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이 매우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그 대출 시스템이 금융을 이용한 그 신용평가의 신용 쪽에 의존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어려운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그간 발표한 금융정책을 보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용 등급과 담보, 복잡한 서류 준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와 불리한 금융 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활성화도 주요 입법사항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금융 및 세제 환경 개선, 카드 수수료 개편 및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출 정책을 개편하고 부채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 부재 공조조합 설립, 부가가치세 조정과 전용 상품권 유통 등에 관한 의견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정부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성과를 설명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 검토키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 통계들을 보면 우리 거시경제가 그렇게 나쁘게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교정에서 많은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강적인 민생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당정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제도 지원에 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발성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이 몰카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경찰관과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건 초기에 정 씨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었습니다. 유착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몰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경찰은 정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마트폰 확보에 실패합니다. 정 씨가 스마트폰 3개를 제출하면서 몰카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겁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미국 촬영을 접고 귀국한 정 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뒤로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간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정 씨 휴대전화 복원 불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는 통상 3, 4개월 걸리지만 A씨는 수사 17일 만에 정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정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는 어제 정 씨를 수사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변호사 B씨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어떤 대가를 받고 정 씨의 범죄 행위를 돕고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서 범행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준 건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범죄이기도 하지만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 유착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 씨 사건은 경찰 유착 의혹이 적었지만 이번 수사로 경찰이 정 씨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에까지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영입니다. 네, 현장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서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은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김 네. 기자? 예, 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어떤 행사입니까? 네, 저는 지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요. 이 행사는 올해로 20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간 양일간 개최가 되고요. 이 주제는 세계 평화의 중심지 한반도의 마이스입니다. 이 마이스란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마이스란 이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관광과 전시산업을 지칭합니다. 행사에는 300여 개의 마이스 관련 기관과 업체 그리고 34개 국가에서 온 25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마이스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한국 마이스 산업 활성화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주제가 오늘 세계 평화의 중심지 한반도의 마이스. 이걸로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주제에 걸맞게 이 주최 측에서도 마이스 산업에서 남북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행사의 주제와 걸맞게 기조 세션이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세션에서는 다양한 남북교류 행사의 실제 경험이 공유됐는데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김철원 교수와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그리고 한신자 한국마이스협회 부회장이 세션을 맡았습니다. 특히 한신자 이사장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교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이 마이스 산업의 행사 참가가 아닌 신규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작더라도 잦은 교류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에서도 마이스 산업의 행사 참가가 늘었고 이 개방에 따라서 비즈니스 기회가 제3국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마이스 산업을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철원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마이스 산업이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관련된 마이스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군요. 자, 어떤 행사가 또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는 지금 VIP 오찬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 지역 홍보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또 오늘과 내일에는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마이스 홍보 설명회 및 놀리지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마케팅과 기획, 그리고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세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광공사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박람회 운영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종이 인쇄물 줄이기 등 그린 마이스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그린 마이스를 신설하여 이 전시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마이스 산업 종사자나 이 산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면 행사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네, 현장 포커스였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법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 뭘 이해되는데? 뭘? 왜 맨날 나만 이해되는데 왜? 넌 내 맘 알아? 나도 회사 생활 지쳐.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싶고 그래. 근데 이게 뭐야?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 고객보다 마누라 상대하는 게 더 어려워, 젠장. 넌 너만 힘든 줄 알지? 너라는 사람 나도 있어. 왜 이래? 예, 갑자기 웬 드라마인가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 오늘 법설의 주제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이 내일 결론이 나지요. 지금 처음에 그 연인 관계가 김민희 씨와 밝혀진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화제를 뿌렸었는데 선고 결과에 앞서서 이 홍상수 감독이 얘기한 주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주장은 타당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한 것, 혹은 자신을 폭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뭐 유기했다거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애매한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는 홍상수 감독 스스로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행위, 즉 김민희라는 여배우와의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내세운다면 우리나라 그동안의 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이혼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유책 배우자로서 금방 8이었습니까? 네, 무슨 날벌레가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 유책 배우자는 그 축출 이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예전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 이후로 한 번도 이게 깨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안 되지만 지금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바로 파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와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뭐 나의 배우자, 현재 배우자 사이에는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인이나 이혼과 관련해서 파탄주의를 채택한다면 홍 감독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었죠.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다. 즉 유책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하려고 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전망도 그렇게 같이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씨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부인도 역시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유책 배우자인 남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의 가정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보복 감정 때문이다. 보복 감정가 오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이혼을 안 시켜주겠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오로지 보복 감정 때문에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지, 또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 역시 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이 돼야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혼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온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어쩌면 1심 판결에서는 좀 유책주의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TV에서도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누가 이혼해준대? 누구 좋으라고?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보복 감정가 오기 때문에 이혼 안 하겠다라는 것의 전형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플러스
실제 그 사람의 행동도 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혹은 또 그 남편이나 뭐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혹은 더 열심히 한 뭐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복 감정을 잘 인정해주지 않죠.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예. 2015년도에 유책주의를 다시 한번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점점 그 파탄주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선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원 사건을 하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정을 권하면서 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혼을 안 시켜준다라고 해도 두 분이 같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결로 쓰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 쓸 법리상으로 조금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를 거스릴 수는 없으니까 좀 예. 불편하니까 네. 조정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네. 판사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 조정으로 할 때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차피 파탄난 관계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렇게 억지로 둘 보고 같이 살으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살겠는가 예.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기각으로 끝이 나게 되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 중세시대 유럽에서 교회에서 왕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천일의 애니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예. 그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배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교회가 남의 가정사를 간섭하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요즘에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왜 판사들이 우리 집의 가정생활을 좌지우지하나? 우린 이미 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7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은 좀 남아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위자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자. 이게 지금 법조계 분위기죠. 그렇군요. 2015년도에 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홍상수 감독 사건도 결국 대법원으로 가겠죠. 만약에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이 이기더라도 2심, 3심까지 가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군요. 또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이 지더라도 당연히 홍상수 감독은 계속해서 2심, 3심 가겠죠. 그러니까 네. 이건 대법원 가야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법관 구성이 요즘은 좀 진보적이다. 진보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번에 또 사건이 선고된다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요?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요. 그 35년 정도 별거를 한 부부가 있는데요. 예. 실제 결혼 생활 유지한 거는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2명 있었지만 네. 어쨌든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나갔고요. 그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은 부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 그 원 부인과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줬다. 예. 그런 과정 중에 본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책 배우자가 35년 정도 그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 청구를 못 하고 있다가 네. 2016년도 경우에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는 파탄은 아직 안 났다. 너는 끝까지 얘랑 살아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반격을 하죠. 부양료를 내놔라. 네. 근데 사실 그때까지 부양료를 거의 대부분 10억 정도 이제 넘게 지급을 해왔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이미 2016년도에도 이미 그 장성한 그 사건 본위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네. 결혼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 사건에서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1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 쪽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동안 계속해서 부양료 줬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르는데 150만 원씩 줘야 되고 이미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우리는 더 60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혼 소송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네. 것과 같은 종류의 법리적 다툼이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하지만 저는 남편 쪽이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세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간 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법조인들이 파탄주의가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데 왜 굳이 형식적으로 유책주의를 하느냐. 예전에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은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법원에서 판결의 기준으로 하는 것 중에 또 사건 본인의 행복 그렇죠. 이런 내용을 또 중요하게 근데 사건 보는데.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런 말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그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아주 전문직으로서 매우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법원에서 이혼을 안 시켜준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예. 그 여성분은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렇습니까? 돈도 많고. 근데 이 남편은 그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왔던 남편은 예. 돈이 없어요. 게다가 생활 무능력자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물론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새로운 부인과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사실 그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형별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사람은 특히 신용불량자로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상대방 여성분은 사실은 돈도 훨씬 많으시고 예. 근데 그들이 원래 살게끔 해줬던 그 집을 아버지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남편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뢰인께서 화이팅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소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로는 일단 뭐 송치가 됐습니다. 네. 고유정 씨,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지금 피의자죠. 네. 검찰에서 변호사께서는 의붓 아들 사망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주장을 하셨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밝혀낸 게 몇 가지 안 돼요. 네. 근데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사실 오리무중입니다만은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 남편과 사이에 면접교섭권, 아들과 관련된 면접교섭권 다툼이 있었었고 네. 그 과정 중에서 이 고유정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전 남편이 그 원래 그 낳았던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활발히 하게 되면 네. 깨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인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유정은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다 제거하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본인 쪽에서의 그 제거 대상은 전 남편이 되겠지만 네. 현재 결혼한 새로운 남편 쪽에서의 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예. 그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그 현 남편의 전처에게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가 잠깐 며칠 아버지 집에 다니러 왔다가 아들이 질식해서 숨진 네.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고유정의 현 남편의 전처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본가, 그러니까 현 남편의 본가에서 키워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나 내 아이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 네. 나랑 같이 살게 해달라라고 했고 고유정이 알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이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자신은 특히 자기 자식은 친정에 맡겨놓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 남편과의 아이를 안 키우는 이유는 현 남편과의 관계 생활이 불편할까 봐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아이는 특히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네.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리가 아이에 얹어져 있고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아이가 질식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아이는 뭐 약물인 적도 없고 아무런 외상이 없었다. 이제 이거니까 그 패턴이 사실은 조금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정의 그런 그 좀 침착하면서도 계획적인 성격.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4살, 5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다리에 얹어놨다고 해서 몸을 비틀지 않고 얌전히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그렇죠.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아버지, 현 남편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네. 그리고 특히 전 남편의 사인과 관련해서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혹시라도 제 네. 생각에 현 남편에게
수면제 같은 거를 먹이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네. 따로 방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고유정이 의심을 받지 않았지만 예. 혹시라도 자기 결혼 생활을 방해한 요소로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닐까. 예. 게다가 고유정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동생들은 고유정이 상당히 배려적이고 뭐 그랬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웃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피해자 쪽인 전 남편 쪽의 집에서는 아니었다. 완전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마음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지금 뭐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고, 그 사망 배경 전 남편 같은 경우도 이 체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죠. 180에 80이었고 남편은 그리고 이 160에? 고유정은 160에 50kg 네. 이 정도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이냐. 그 공범이 참 의심이 됐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경찰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밝혀낸 게 진짜 없다니까요. 공범 아닌 것 같다, 단독범행인 것 같다라고 네. 말해놓고도 처음에는 약물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 것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미스테리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번째 검사를 이제 혈흔 이불에 묻어 있는 혈흔을 찾아가지고 검사 의뢰했더니 이제 거기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는 그런 그 반수면 상태 내지는 남편이 이제 의식을 좀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 본인이 미리 구입했던 흉기를 이용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그 이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잔혹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걸 입으로 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고유정이가 지금 경찰이나 검찰 쪽에 가서도 거의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공범이 있다면 CCTV 같은 거에 잡혔을 가능성은 사실 있는데, 네. 물론 그 무인 펜션에 CCTV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걸 봐서는 아마도 단독범행인 것 같고, 예. 또 그 단독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체격 차이나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고유정 사건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 재혼한 남편에 대한 그 고유정의 마음은 사랑입니까? 제가 뭐 고유정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2017년도에 이혼하고 2017년도에 재혼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지금 빨리 결혼을 다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외롭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거를 좀 못 견디는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다른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 뭐 고유정의 외도 이런 게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 고유정이 폭언 폭행을 못 견뎌했고 아이 앞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유정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같은 연도에 이혼과 재혼을 만약에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애정을 갈구하는 성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애정을 갈구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예전 남편과의 관계는 깨졌더라도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사실은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강박관념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현 남편에 대해서 전 남편이 등장하거나 아이를 이유로 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는 싫어했을 것이고 예. 또 현 남편의 아들인 의붓아들의 존재도 사실은 매우 거슬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겉으로는 말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지금 범죄 심리학자들은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경계성 인격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애의 변형된 형태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희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하죠. 어제 나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과거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을 종결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다 나갔습니다만 혼자 거기서 발표를 하셨죠.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A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예상이 되죠. 또 C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D라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A를 선택하느냐, C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B와 D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으냐, 이걸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죠. 박상기 장관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모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회견 할 때 뭐 초창기 때는 욕은 안 먹겠지만 답변하기가 좀 불편하고 제대로 못하면 또 사실 그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하는 게 상당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A와 B의 관계라면 어제처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도 질문 안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비난을 하겠죠. 예. 그럼 그 비난을 듣는 게 낫다. 오히려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서 쩌쩌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뭐 자청했지만 질문 안 받는다고 하니까 기자단에서 우리 그러면 안 가겠다 보이콧을 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지 2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근데 기자회견을 유지했죠. 기자회견 하면 아무도 안 나타날 거 뻔하죠, 결과가. 네. 그리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냐? 상당히 이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었고 네. 법무부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었고 본인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당했느냐, 공직자로서 이런 얘기는 좀 정당하지 많이 나오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봐라, 거기 다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도 별 내용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카톡 문자로 그렇게 보냈죠. 예. 왜 제대로 된 질문이나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대변인이 카톡 문자로 자료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가 바보냐? 여기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사실 그래서 어제 보이콧 사태가 나타난 거고 어제 있었던 기자 한두 명은 KTV인가요? 그 정책 관련된 그쪽 기자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법설 노영희 변호사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꽉 채웠으면 6월 6일 날까지 했으면 오늘이 꼭 20회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너무 감사를 드렸고 오늘 유난히 그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런 열변을 당분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우리 최 부장님이 뉴스카페 이름 뉴스리듬으로 바꿨죠? 예. 뉴스리듬을 전격적으로 맡아서 하신 것에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예, 하여간 리듬감 있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스를 다루다 보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방법, 그런 노력, 이것은 전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견지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목요일입니다. 뉴스 리듬 다음에는 퀴즈 정답자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내드린 질문의 퀴즈의 답은 신흥무관학교였죠. 1911년 신흥강습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무장독립과 그다음에 이념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당첨자는 탁강님 그리고 수진님 이렇게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께는 에드워드 포드의 책 나는 어떻게 시장을 극복했는가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보시죠. 증거가 불충분한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심층 수사를 위해 투입되는 범죄 심리 분석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언급이 됐었군요. 많이들 익숙해하시는 답변이기 때문에 쉽게들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뉴스 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저희 구독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에 나와 있는 정답과 또 메일 주소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뉴스 어떠셨습니까? 내일 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